말은 좋아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아니야. 그냥 위를 향해서 도망치는 거야. 다른 도망갈 길을 전부 차단하면 보통 속도로도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말이 의지가 약할 때에는 채찍질을 한다. 아파서가 아니라 맞은 쇼크로 말은 의욕을 되찾는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조경란입니다. 일본 작가 이토야마 아키코의 7번째 장애물로 시작했어요. 말과 기수가 한 몸이 되어 펼치는 한 편의 드라마, 경마. 그 순간 기수는 기록과 승부를 위해 장애물을 넘지만 말은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장애물을 넘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탈출의 의욕을 되찾는다는 것. 참 서늘한 진리네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바로 이런 이면의 진실을 그려낸 이야기 준비했어요. 여름 특집 세계 단편 걸작선 5번째 시간, 오가와 요코의 기숙사입니다. 오가와 요코는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여성 작가죠. 우리나라에서도 장편소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도 있고요. 그녀는 뉴욕타임즈의 무라카미 하루키와 중국의 샨사에 이어서 아시아 작가로서는 3번째로 작품이 게재된 적이 있는 주목할 만한 작가예요.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그녀의 소설집 임신 캘린더에 수록된 기숙사라는 단편소설입니다. 기숙사. 어쩐지 말만 들어도 괜히 으스스해지는데요.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그 소리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그렇다고 최근 일인가 하면 분명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 과거로 똑바로 이어지는 시간 감각의 띠에 한 군데만 유독 어렴풋한 부분이 있고 소리는 그곳에 몸을 죽이고 있다. 어느 순간 문득 알아차렸을 때 나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투명한 샬레 속에서 미생물이 어느 날 갑자기 정교한 반전 무늬를 그려내듯 소리는 그렇게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정된 순간뿐이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소리가 들릴 때면 나의 마음은 늘 과거의 어느 특별한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스라한 가슴의 통증이 따른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낡은 학생 기숙사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봄의 오후,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너무 오랜만이죠? 15년 가깝게 만나지 못했으니까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날이나 여름방학 때 시골 외할머니 집에서 데리고 놀았던 사촌 동생.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네. 사촌 동생은 안심했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말을 꺼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실은 저 4월에 대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살 곳을 찾아야 하는데 갑자기 누나 생각이 났어요. 누나가 아주 좋은 기숙사에 있었다는 기억이요. 이렇게 나는 그 학생 기숙사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됐다. 기숙사를 떠나온 지 6년 만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소리와 함께 문득 기숙사가 생각나더니 이젠 오랜만에 소식을 알려온 사촌동생마저 그 얘기를 꺼냅니다. 이게 무슨 전조일까요? 하지만 일은 순조롭게 풀렸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 기숙사에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기숙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이었죠. 그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숙사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낡고 학생 수도 줄었지만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만 기숙사 안에 뭔가 특수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죠. 드디어 사촌 동생과 나는 기숙사로 향합니다.
기숙사에 입사 신청을 가는 날이 왔다. 우리는 전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도쿄 어귀에 있는 조그만 역에 도착했다. 기숙사 선생님 어떤 분인데요? 기숙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란 건 분명한데, 하지만 그 경영이란 말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선생님도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은 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사촌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선생님은 양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 기숙사는 과연 퇴락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에게 눈짓한 후 조심스럽게 기숙사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선생님의 방은 식당 건너편에 있다. 사촌 동생이 노크를 하자 잠시 후에 뭐에 걸린 듯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선생님은 몸을 구부리고 턱과 쇄골 사이에 손잡이를 끼운 채 고개를 기울이면서 돌리기 때문에 문은 언제든 그렇게 어색하게 열린다. 잘 왔어요. 선생님은 6년 전과 다름없이 칙칙한 감색 옷을 입고 왼쪽 다리는 의족을 하고 양 소매자락을 축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방 안에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제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듯했다. 천장 한 구석에 있는 직경 15cm 정도의 얼룩이 눈에 띌 뿐이었다. 사무적인 절차는 금방 끝났다. 자, 그럼 차라도 끓일까? 변함없이 약간 쉰 목소리였다. 사촌 동생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겠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괜찮아. 선생님은 뭐든 할 수 있어란 뜻의 눈빛으로 나는 사촌 동생을 쳐다봤다. 그는 몹시 긴장한 듯 입술을 꽉 다물고 선생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테이블 위에는 차통, 차주전자, 포트, 찻잔이 특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 선생님은 우선 의족에 몸을 싣고 오른쪽 다리를 테이블 끝에 훌쩍 올려놓았다. 그 다음 손잡이를 돌리는 요령으로 턱과 쇄골을 사용하여 통의 뚜껑을 열고 주전자 속에 찻잎을 넣었다. 나와 사촌 동생은 무슨 엄숙한 의식이라도 지켜보듯 선생님의 다음 동작을 기다렸다. 그는 발끝으로 포트의 스위치를 누르고 주전자에 물을 담자 이번엔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 사이에 주전자를 끼우고 새 찻잔에 차를 따랐다.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늘고 느긋하게 정적 속을 떠다녔다. 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 여름 특집 세계 단편 걸작선 오가와 요코의 기숙사를 듣고 계십니다. 한동안 사촌 동생의 일로 분주했던 나는 이제 다시 혼자만의 조용한 생활로 돌아오죠. 나는 스웨덴의 해저 유전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식을 한 사촌 동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숙사에 다녀온 후론 혼자 있어도 자꾸만 생각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결국 나는 사촌 동생을 보기 위해 기숙사로 갔어요. 하지만 선생님에게서 그가 핸드볼부에 들었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만나지는 못했죠. 녹음이 짙어진 기숙사 안은 조용했고 마당의 튤립 사이로 벌이 날아다녔어요. 선생님 방의 천장 얼룩이 조금 더 커져 보이는 것 외엔 선생님이 말한 그 특수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죠. 열흘쯤 지나 나는 다시 기숙사를 찾아갔다. 이번엔 선물로 애플파이를 들고 갔다. 하지만 역시 그것을 사촌 동생에게 전하지 못했다. 올해는 제 사촌 동생 말고 몇 명이나 새로 들어왔어요?
그 말고는 없지요. 소문 때문이죠. 소문이요? 그래요. 어떤 소문 때문에 기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주듯 선생님이 얘기를 시작했다. 2월에 기숙생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공기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학을 전공하는 1학년생이었죠. 그는 수학 교과서와 공책 한 권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나 역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용의자였던 셈이죠. 그러나 헛수고였어요.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때문에 대부분의 기숙생들이 나가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눈을 감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아이고, 이거 실례. 선생님은 또 몇 번 기침을 했다. 숨쉬기가 편해지자 말했다. 괜찮다면 그의 방에 같이 가보고 싶군요. 나는 그 묘한 제안에 뭐라 대답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대처럼 처음인 사람이 보면 무슨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르죠.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그러나 그 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책상과 의자, 침대와 옷장이 있는 평범한 방이었다. 책꽂이에는 전공서적과 추리소설, 여행 가이드북이 뒤섞여 꽂혀 있었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은 여전히 2월이고 군데군데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가 사라진 것은 스키를 타러 가기 전날인 13일입니다. 이 스키 여행에 기대가 컸어요. 나는 13일이란 숫자를 집게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까끌하고 싸늘했다. 보스턴백의 바깥 주머니에는 심야 버스표가 꽂혀 있었다. 그는 왼손잡이였죠. 무엇이든 왼손으로 했어요. 그는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여주곤 했는데 왼손에 연필을 쥔 그의 모습이 숫자를 쓴다기보단 빚어내는 듯했습니다. 눈에 익은 숫자들 역시나 특별하고 중요한 무엇처럼 보였죠. 난 커피를 마시면서 그의 설명을 듣는 한편 그의 왼손을 바라보았죠. 행복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도 애틋해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또 쿨럭거리며 기침을 했다.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듯 서글픈 기침이었다. 선생님의 기침 소리가 하염없이 그의 방에 울렸다. 다음날 나는 행방불명 사건을 조사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관련 기사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죠. 남편은 이제 스웨덴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왠지 나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흘 후 기숙사로 나는 다시 사촌 동생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를 만날 수가 없었죠. 사촌 동생은 핸드볼부 합숙 훈련을 떠난 후였고 선생님은 신체 기형으로 인한 늑골 이상으로 혼자 누워 있었어요. 결국 나는 기숙사를 오가며 선생님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날이 저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화단에서는 튤립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꿀벌의 날개도 젖어 있었다. 오늘 핀 튤립은 쪽빛이었다. 잉크병을 엎지른 것처럼 순수한 쪽빛. 튤립 색이 정말 신기하네요. 저 튤립은 행방불명이 된 그와 함께 심은 거예요. 꽃집에서 내다 버린 걸
그냥 얻어온 것이라 싹이 트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는 꽃이 꼭 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햇볕이 잘 드는 안뜰에 낡은 책상을 내다 놓고 그 위에 구근을 늘어놓았죠. 그런 다음에 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깊이 5cm 정도의 구멍을 파고는 왼손 바닥에 올려놓은 구근을 내게 내밀었죠. 난 고개를 끄덕이고 덕으로 그걸 톡톡 쳐서 떨어뜨렸지요. 흙에 묻은 그의 왼손은 숫자를 쓸 때와 다름없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말을 끝내자 선생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잠시 한 점을 응시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잠시 쉬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은 금세 잠이 들었다. 모든 것이 잠에 빠진 듯 조용했다.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고막을 울렸다. 꿀벌이라는 것을 나는 금방 알았다. 창 너머에서 꿀벌과 튤립과 저녁 어둠이 뒤섞였다. 그때 내 발치로 끈적끈적한 방울이 톡 떨어졌다. 대체 뭐지?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둥글었던 얼룩이 어느 틈엔가 아메바처럼 사방으로 퍼져 있었다. 끔찍하리만큼 빠른 성장이었다. 나는 점차 숨이 갑갑해졌다. 갈 곳 없는 방울이 손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거 혹시 피가 아닐까? 나는 더듬더듬 선생님의 방에서 나와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통기창 뚜껑은 녹이 슬고 무거웠다. 손을 떼자 그것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 나는 간신히 손전등의 스위치를 켜고 안을 비추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벌집이었다. 그것은 돌연변이로 태어나 제멋대로 증식한 과일 같았다. 금이 간 틈새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처럼 짙게 소리 없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날개 소리를 들으면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구부러진 늑골을 품은 채 잠에 빠진 선생님과 아름다운 왼손 손가락과 함께 사라진 그와 사촌 동생을 생각했다. 기숙사 어딘가에 있을 깊은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들을 붙잡고 싶어 나는 벌집으로 손을 뻗었다. 꿀은 내 손끝에서 아주 먼 곳에서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천장의 얼룩, 그것은 피가 아니라 바로 꿀이었죠. 달디단 호박빛의 꿀말이에요. 이 소설은 일상을 살짝 비틀어서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이 들어있는 임신 캘린더 1회 출판사의 협찬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EBS 오디오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 감상 문란에 사연과 함께 이름,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이 책 선물해 드릴게요. EBS 오디오북 여름 특집 세계 단편 걸작선 5번째 시간 오가와 요코의 기숙사였습니다. 내일은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